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한 달 생활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럼 월급 받는데 사실 돈 모으려면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일반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예요. 뭐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겠지만 투자는 제외하고요.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버는 돈에서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여서 저축을 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가 버는 돈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뭐 불로소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의치 않은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혼자 사실 분들 많잖아요. 1인 가구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집에 살 때는 잘 모르는데 나와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나가는 게 정말 많아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못 느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다 내주시니까. 그냥 나는 이제 돈만 벌어가지고 집에 이제 생활비 조금만 보태면 거의 뭐 공짜로 사는 거랑 다름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좋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나가는 거예요. 월세, 그리고 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뭐 폰 요금, 대중교통, 그리고 먹는 것까지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나왔다가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넉넉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저것 다 떼도 300 이상 버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서울 쪽 기준으로. 서울과 이제 경기도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서울 경기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월세 50, 60은 기본이고요. 더 비싼 것도 있고. 특히 서울하고 경기의 그런 주거지역은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비가 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그런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난방을 많이 떼면 월세와 별도로 가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달에 나가는 돈만 한 80만원, 90만원 나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서울은 숨만 쉬어 100만원이라고. 근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100이 아니라 숨만 쉬면 130, 140 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밥을 해먹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해먹기 귀찮죠.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일하고 지옥철에 시달려가지고 늦게 집에 왔는데 거기서 또 해먹으라고 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배달 음식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편의점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오히려 집에 있을 때는 배달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먹었는데, 혼자 사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 방송에 배달 라이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배달 오더를 10군데 받으면 8군데가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이랍니다. 제가 말하는 곳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이 저 비싼 배달비를 내가면서까지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겁니다. 뭐 배달 음식을 뭐 자기 능력껏 이제 먹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 비싸요. 거기다 배달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부담하면 돈을 못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꽤 나가신 분도 많고, 그 생활비 때문에 월급으로 돈을 벌긴 하지만 현상 유지 수준에 그친다거나 모은 돈이 적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생활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줄여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식비를 줄이면 돼요. 식비를 줄여야 되고, 식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달 음식을 자제하는 겁니다. 최대한 집에서 해먹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반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붕어요, 어차피 해먹는 돈이나 시켜먹는 돈이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일회성일 때는 맞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해먹으면 한 번만 해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반찬이나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사오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혼자 살면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귀찮아하면 다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인프라가 많다고 하잖아요. 인프라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돈이에요. 여러분의 귀찮음을 다 돈으로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 쓰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한 걸 이제 당연하게 이용하면 돈이 안 모이는 거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돈은 벌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먹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해먹는 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반조리 식품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국이 먹고 싶으면 시장 가서 사오면 된다고. 요즘 반조리 식품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해먹으면 되고, 그리고 밑반찬 한 3, 4개 정도는 장 가서 이제 락앤락 같은 이제 그 반찬통 있잖아요. 저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팔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담아놨다가 먹으면 일주일 정도는 해결 가능합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식성이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많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인터넷 쇼핑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줄여야 될 게 식비하고 인터넷 구매입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요 3가지. 요 3가지만 어떻게 좀 부피를 줄여 나가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실행해 나가면 인프라적인 부분을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해도 돈을 모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한번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작년 30살 되면서 수기로 직접 가계부 쓰는 습관들이며 생활비 줄였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인식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느꼈고요. 아, 그리고 가계부풀로 자동 기록하는 거 쓰지 마세요. 굳이 손으로 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란 거 해보시길. 노트, 전자패드 등등 어디다 써도 괜찮으니 직접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영상과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꾸 편리함에 기대면 사람이 귀찮아집니다. 게을러져요. 게을러진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게으릅니다. 왜 게으른지 아세요?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출퇴근하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집안에 하려고 하면 그거 다 일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죠. 내가 혼자 살면 내 몫이잖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너무 좋은 거 쓰려고 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뭔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려고 그래. 근데 그거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 다 써버리면 정작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돈을 모으지 못하면 나는 이 좁디좁은 원룸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원룸 살더라도 보다 좋은 집, 1.5룸이나 2룸, 아니면 빌라 같은데 좀 넓은 집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가는 건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제 모은 돈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돈 자체가 없는데 모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사는 사람들 중에 돈 안 모으고 사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보면 일본에 사는 젊은 사람들 중에 한 50% 이상이 돈을 안 모은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한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권에 살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인프라가 좋거든요. 월세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딱 그 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돈을 안 모으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제 도쿄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평생 그냥 배달 음식 먹으면서 달에 한 200에서 250 보면서 그냥 원룸에서 그냥 살겠다. 그런데 이거 정말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앞으로 원룸 월세나 각종 공과금은 올라갈 거거든요. 월급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의 문제가 뭐냐면 서울 앞으로 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오히려 월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이 돈이 없어. 대출도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대출도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은행은 대출을 꽉 쪼일 겁니다. 금리가 비싸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기도 힘들고 대출도 잘 안 내줄 겁니다. 은행도. 이번에 한번 영끌족들 이제 경매 처리하고 나면 뭐하러 내가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담대나 신용대출 해줄까? 은행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출 조건이나 대출 금액 같은 거 까다롭게 볼 테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이제 큰 집 못 가는 거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매매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 가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돈을 뭐 엄청 많이 모으지 않으면 어렵고, 그리고 전세를 가고 싶어도 전세 사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때문에 또 전세 가는 거 부담스럽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월세를 몰리는 거야. 아파트로 지금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 월세는 진짜 비싸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도 가겠대. 그래서 전세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월세로 몰리면 집주인분들이 월세를 그냥 그대로 받을까라는 겁니다. 아니죠. 어차피 급한 사람은 세입자 아닙니까? 월세 올려도 당신 말고 들어올 사람 많아. 올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조만간 서울의 월세가 60에서 70까지 오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월세만 오릅니까? 전기세나 난방비, 수도세 다 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은 월세 따로, 공과금 따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결국 공과금도 내가 내야 됩니다. 근데 내 공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음식값 오르고 배달비도 오릅니다. 내 월급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모든 것들이 다 올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거기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내가 혹여나 회사가 망한다거나 내가 잘리기라도 한다면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이 수도권의 청년 고독사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유독 이제 서울 지역에 이 청년 고독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보통 원래 고독사가 중장년층 얘기인데, 서울은 유독 청년 고독사가 높아요. 높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서울 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다 뜨내기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누군가한테 도움의 손길을 바랄 곳이 없습니다. 다 남이잖아요. 옆집도 남이고 윗집도 남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주로 복지가 편성되어 있지, 젊은 사람들은 아예 복지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졌을 경우에 복지 자체가 없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분들도 뭐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지 젊은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생기가 어려진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분들에는 제대로 조사도 안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돈 안 모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돈 안 모으면 안 돼. 지금 직장 계속 다닌다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도 쪼들리는데 앞으로 쪼들리면 어떡하려고?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려고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가계부는 손으로 적어요. 자꾸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거를 자꾸 기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적으면서 머리 쓰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고정비가 최소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숨만 쉬고 나가는 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아껴 나갈까 이렇게 플랜을 짜야 돼요. 플랜이 없으니까 막 써먹는 겁니다. 플랜을 짜야 됩니다. 이런 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을 세세하게 기입하면서 오늘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뭘 아껴야 되는 건지,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쥐어 나가야 돈이 모입니다. 몇 푼이라도 모으셔야 됩니다. 간혹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급쟁이 그거 뭐 다 떼서 모아봐야 얼마 된다고. 그 얼마 되는 돈도 나중에 크게 작용합니다. 얼마 되는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모을 거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가계부는 손으로 적고 고정비용은 얼마 나가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매달 나간 식비 중에 배달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하는 것도 얼마나 되고, 인터넷 쇼핑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줄이셔야 될 겁니다. 택배도 많이 하는데 정작 쓰는 건 별로 없어요. 혼자 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인터넷 주문 많이 하면 가뜩이나 원룸도 좁은데 놓을 데 어디 있습니까? 놓을 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원룸이 좁지 않습니까? 서울 원룸 한 4평, 5평, 3평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부터는 지독하게 아끼셔야 살아남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